미션 365. 네, 21세기 세계 선교의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두 번째는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새로운 선교의 무브먼트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적정 기술을 활용한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동안 참 복음 전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듣고 연구하는 시간을 오늘은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오스에서 이 적정기술센터를 세우셔서 그 현지에서 적정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고 또 현지인들을 어떻게 하면 훈련하고 도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직접 연구하시고 또 실제 일을 진행하시는 우리 김만갑 박사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이제 막 그 미국에 지금 도착하셔서 제가 바로 스튜디오로 모셨는데 지금 어떻게 한국 그쪽 시간으로 보면 지금 이제 밤을 새신 때거든요. 어떻게 지금 괜찮으세요? 그러게요. 꼬박 낮샜네요. 네, 그러시죠. 비행기 또 11시간 타고 오셨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가 김만갑 박사님을 모시고 이제 들어볼 말씀들이 참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우선 가장 먼저 지금 이 방송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적정 기술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나온 단어인데 이미 사회에서나 이 정부에서 국가에서도 공식화된 그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원래 시작은 인도의 간디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커지면서 미국에서부터 미국, 유럽 쪽에 있는 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를 돕기 위해서 하이테크놀로지로는 접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가장 간편하게 하면서 부담 없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정한 거, 현장에 적정한 기술 이거를 또 하나는 하이테크놀로지하고 원시 그러니까 낙후된 기술하고 오래된 기술하고를 두 개의 가운데점인 중간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한국식 표현으로는 적정하다라는 이제 표현이잖아요. 예. 네, 그러면 적정하다는 개념이 어디에 적당하다는 개념인가요? 어디든지 적용될 수 그 처음에는 일부 부분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다더라고요. 우리가 삶에 묻어나오는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배합해서 쓰는 것, 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다 적정 기술이라는 걸로 표현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우리 김만갑 박사님 그러면 아마 선교사님들은 이 적정 기술이란 단어도 잘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셨을 거고 또 우리 김만갑 박사님의 그 조남을 들어보신 분이 사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만갑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이 적정 기술에 연결된 또 아니면 그동안에 하셨던 일들이나 또 우리 지금 선교지에 나가신 게 한 10년 이상 되셨는데 그 전에 또 한국에서 참 또 공직에서도 중요한 일도 하셨고 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나요? 네. 예, 한국에서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훈련 받고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몽골로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정 방문했다가 너무 겨울에 추워서 거기는 이제 겨울에는 보통 기본이 한 30도 됩니다. 마이너스.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겨울이 되면은 유연탄을 쓰는데 유연탄 때문에 온 이 도심이 분지형이 되어 있는 울란바토르가 세계적으로 가장 악명 높은 매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은 적정 기술이 이제 난방의 열 효율을 개선하는 건데 처음에는 학교나 이쪽에서 국가적인 외부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매연을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로 사실은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가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밖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온도 차이 때문에 이제 결로 현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걔를 안에다가 지금 넣어놓고 실험하면 어떨까 하다가 보니까 안에서 하니까 이게 뭐 효율이 좋아지는 것도 좋아지는 거지만 따뜻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따뜻해지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석탄을 떼는 거를 갖다가 만약에 하루에 10kg를 쓴다고 하면 반절만 떼도 똑같은 효율을 내니까 그만큼 매연이 적게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되고, 아침까지 불을 안 가려도 따뜻해지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개발을 하게 된 최초의 동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적정 기술 1호로 인정이 돼 갖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나 뭐 세계적으로 G세이버 그러면 웬만큼 다 알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를 거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물 문제. 그리고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 더운 나라 같지만 오히려 올라가면 사실은 굉장히 추워요. 겨울 되면. 이번에 라오스 눈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어 죽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용해서 따뜻하게 아침까지 우리나라 화로처럼 밥 때 먹고 따뜻하게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석회나 또는 철분, 비소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데 굉장히 간단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하다 보니까 동남아에서는 건조가 잘 될 것 같은데 건조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오래 많이 작물을 심지를 못하는 현상이 나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온도를 이용해서 건조장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할 필요가 있게 되니까 유기농 퇴비를 만들게 되고, 잘 자라고 났는데 벌레가 모니까 이걸 또 잡기 위해서 유기농 살충제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하나씩 이어지는 것, 이게 적정 기술이고 여기까지 제가 해온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물 문제가 지금 보니까 말씀 물론 그 몽골 같이 추운 지역에서는 그 밤의 연료 절약과 그 열 효율이 높은 그 화덕이라 그럴까 아니면 G세이버라고 명칭을 하셨는데 그런 거를 만드셨고, 그래서 참 우리 선교지에서 어려운 나라일수록 이 참 물 문제, 불 문제가 어려운데 이 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하셨고, 또 하나는 더 나가서 그들의 그 어떤 삶의 먹거리 문제까지도 지금 이제 해결해 주시고 이제 계셨어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 또 선교지를 가시기 전에는 공직에 계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공직에서 했죠. 공무원들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참 귀한 그 경력이신데요. 만약에 선교지 안 가셨어도 지금 한국 사회에 큰 기여를 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선교지에 계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 선교지에 계시면서 선교사님들이 이 적정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그 이유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제가 가서 보니까 모두들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현지인들하고 접촉점이 사실은 어려워요.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 걸리죠. 이 사람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현장에서 직접 있어 분들은 누구든지 다 겪는 고충이고 고통입니다. 캄보디아나 필리핀 같은 데는 교회도 세울 수 있지만 라오스나 여타 지역을 가보면 베트남도 그렇고 굉장히 다 뭐 복음에 대한 복자만 나와도 다 사실은 추방이 돼서 다 쫓겨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분들한테 접촉하는 거는 단순하게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삶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개선해주고 이 사람들과 호흡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 가서 만나보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러면 조금 제가 아주 실제적인 기술적인 질문 좀 드려볼 텐데요. 그 G세이버라는 그 구조나 모양이나 기능이나 요거를 뭐 말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 G세이버 그러면 다 나오죠. 그림 그 영상들이요. 예, 나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예, 이름을 우리 김만갑 박사님, 그 김만갑 이렇게 교수 치시고,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네, 김만갑 교수로 치시고, 예, G-Saver라는 그 단어를 치시면 아마 그 영상을 보실 건데, 오늘은 우선 그 말로 좀 간단하게 그 G-Saver가 어떤 구조고 또 어떻게 작동을 하고 하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몽골이나 키르기스탄 같은 데는요 유목민족들입니다. 게르에다가 난로를 피우고 살아요. 지금은 시내에서 아파트에 살아도 다 난로를 하나씩 놓고 씁니다. 네, 그만큼 이 사람들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난로가 불이 쉽게 잘 꺼져요. 그러니까 불이 확 탔다가 사그러지는데 그 난로 우리 시골에 옛날에 학교 다닐 적에 난로 기억나실 겁니다. 연탄 난로. 네, 그 위에다가 사각으로 된 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기 흐름 통을 만들어 놓고요. 그 가운데 두 칸에다가 판을 놔가지고 판 구멍 뚫어서 그 안에다가 돌이나 산화철이나 이런 걸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열이 나가면서 달구겠네요. 네네 그걸 네. 달굽니다. 네, 그럼 이제 일정 부분 달궈지면 그냥 나가면 열이 다 나가니까 위에 연통을 손 높이가 편할 수 있는 높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이렇게 네, 톱같이 이렇게 잘라 놓으면 거기다가 양쪽 판을 들었다 놨다 하면 불이 이제 어느 정도 붙으면 그걸 이제 쫙 막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연통이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네, 그 산소를 통해서 타는데 서서히 타고 오래 남죠. 그리고 그게 이제 돌이나 이 속 안에 있는 난방을 축적하는 이 매체에다가 전달이 되니까 저녁에 그 불을 넣어놓고 나서 아침까지 따뜻하게 되는 거죠. 원리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게 일반 연료가 석탄이 아니고 나무도 가능한 되죠.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몽골이나 일반 그 위쪽은 유연탄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노천에서 파기만 하면 석탄이 나오니까 네, 이거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울란바타의 가장 큰 문제가 매연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예. 그러면 연기가 나오는 그거는 어느 정도 줄여서 나올 수 있나요? 일치적으로 따지면 반절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그걸 댐으로 인해서 반절 동안이 네,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그 비행기 시간표가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밤에가 아니고 네. 앞으로 당겨집니다. 네. 왜냐하면 밤에 매연이 너무 심해서 비행기가 착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항도 일본에서 지어져 가지고 굉장히 앞쪽으로 산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만큼 시내가 아직 매연으로 가득 찼죠. 네. 그럼 연기가 많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2분의 1이 줄어드는데 실제로는 한 더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볼 적에는 반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 들어가요. 네. 이제 수치상으로는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네. 그러면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가로 세로가요. 25cm, 40cm. 그다음에 네. 높이가 한 40cm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거 연통 나가는 데다가 딱 끼워 놓으면 그 통하고 똑같이 연통에다가 딱 끼면 돼요. 그리고 두 개 놔 가지고 하나는 우엔 연통. 그다음에 하나는 난로에서 올라오는 관 이렇게 네. 딱 연결되면 되죠. 그러면 지금 라오스에 그 올해 뭐 산 있는 쪽은 눈이 왔다 그러는데 또 그 온도 때문에 사람들이 뭐 얼어 죽는 사람도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역에서도 이게 가능하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또 다릅니다. 달라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게르처럼 연통이 있는 거고요. 연통 없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거는 이제 열에 대한 기본 원리가 되니까 이제 정부하고 프로젝트를 들어가면서 소각장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네.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를 가보면 엄청 쓰레기가 많아요. 산업화가 되면서 온통 다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국 정부하고 해서 사실은 프로젝트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해놨습니다. 비가 와도 탈 수 있고, 그럼 타면서 매연도 좀 적게 나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그걸 굴뚝을 뭐 뒤로 좀 빼면은 길어지니까 그 사이가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프로젝트에서는 그거를 이제 좀 넓게 갖고 온도를 만드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소각장이라는 건 가정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학교에 태우는 한 25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대학교, 초등학교, 관공서 그리고 이제
각 학생들이나 이거 프로젝트 할 적에 이제 하는 방법 도면을 알려줘서 너도 나도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그 가정용 소각장은 아니고 일반 큰 공공 건물이나 학교나 이런 네네네. 쪽으로. 네네. 그걸 이제 응용한 것이 결국은 온돌 건조장이 됐고 또 이거를 조금만 더 응용하면 학교나 이런 데서 급식을 만드는 화덕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걸 더 축소시키고 네. 원리는 G세이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화덕 안에다가 불을 숯이나 이런 걸 넣고 붓을 지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산소가 없으면 불이 꺼질 테고 산소가 어디서 들어오면 되잖아요. 네. 그럼 밑에서 들어오면 돼요. 들어오는데 완만하게 놓으면 베르누이 정리에서 공기가 완만하게 들어가지만 옛날에 등산 다닐 적에 산에 올라갔을 적에요. 불을 지필 적에 어떻게 느껴요? 부채 같은 거나 아니면 골판지 같은 걸로 막 붙이면 네. 불이 확 붙죠. 네. 그러면 그때는 연기도 안 나요. 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그렇군요. 완만하게 입구를 놓으면 공기가 산소가 이제 불이 타니까 산소는 없어요. 화덕 안에. 네. 근데 공기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네모지게 반듯하게 들어오면은 완만하게 들어올 테고 가면서 점점 좁아져서 들어오면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유속이 빨라지겠죠. 네. 그럼 결국은 산에서 뭘로 붙이는 거나 똑같은 원리가 나오겠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응용하면 앞에 부분을 막아버리면 돼요. G세이버처럼. 네. 막으면 위에는 화덕 위에는 뭐가 들어가요? 물이 끓는 물이 있을 테고요. 그쪽은 공기가 좀 적게 들어가니까 밑에만 막으면 양옆엔 벽돌로 놨으니까 벽돌에 열이 전달될 테고 네. 아직까지 따뜻해지는 원리죠. 뭐 굉장히 네. 간단한 거죠. 그러면 제가 즉석 질문을 좀 하나 좀 네. 드려보고 싶은데 뭐 이거는 저희가 미리 박사님하고 좀 약속한 질문은 아닌데요. 그 제가 마사이에 있었을 때 마사이 부족에 있을 때 그 소똥으로 진 움막이 그 사람들 집인데 그래도 거기도 기온차가 있어서 밤에는 또 추운 때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늘 가운데 그 난로는 아니지만 나무를 떼어서 연기가 엄청 나갖고 그 눈병도 많고 그 연기가 아주 매캐하게 자욱하고 애들이니 어른이 거기서 자면서 그 소똥이 된 집인데 그런데 지금 막 드리는 질문인데 그런 것도 개선점이 가능할까요? G세이버 구조라든지 어떤 거 나무를 아니 줄여 그렇게 안 해도요. 네, 원리만 생각해 보세요. 산에 올라갔을 적에 네, 불을 지피면 그냥 불을 지피면 잘 안 타요. 산 네. 위에서.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걸 붙이기 위해서 입으로 불거나 네, 아니면 뭘로 붙이죠. 네, 그냥 화덕 자체가 그런 원리를 해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저희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연료도 적게 들어가고 연기도 적게 들어갈까? 간단하더라고요. 해 보니까 네, 그럼 그거를 집어넣으면 산소가 부족한 만큼 네, 어디선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기가 빨라지면 불이 붙으면서 당연히 연기는 적게 날 테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원리 G세이버 원리가 어느 열대지방이든지 어디든지 그 원리만 잘 적용하면 다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네. 거기에 맞는 거를 만들면 되지. 아니 연통도 안 쓰는 다른 나라에서 왜 써요 그걸? 네. 네. 산에서는 어차피 우리 저 산에 올라간 거하고 똑같다는 계산 잡으면 되는 거고 네. 마른 것만 있으면 잘 타겠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어디서 그거를 공장처럼 판으로 이렇게 해서 뭘 만들고 그런 거를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그게 그 G세이버였나요? 그건 G세이버였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다가 이번에 사실은 라오스가 급격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죽으니까 이 월드비전이랄지 이런 쪽에서 대안을 마련하느라고 굉장히 힘을 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아직 그 라오스 들어간 지가 캄보디아에 있다가 들어간 지가 얼마가 안 돼서 상황 파악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 겨울부터나 시범적으로 이제 몇 군데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담당하는 선교사님들한테 그걸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돼요. 네. 그걸 왜 우리가 다 해요? 그걸 저희는 만드는 법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G세이버라는 이 적정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인류에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있고요.
예, 그 또 하나 다른 기술을 좀 다른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하시고 계시는데 좀 소개를 좀 더 해주실 만한 게 있으면 어떤 게 우선 선교사님들한테 관심이 될 만한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물이더라고요. 네, 거의 다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이빨이 다 썩거나 그래서 이빨이 합죽기가 다 돼 있어요. 네, 또 한 가지 이게 석회가 많아지고 담석 때문에 수술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거에 물이 만병의 근원인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물에 대한 전문 박사도 아니고.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서 깨우치는 거예요. 처음에 원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나 이런 쪽에 오시는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 도자기를 흙으로 빚은 세라믹으로 빚은 단지 같은 것들 화분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를 통과하면 물이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가마를 구울 적에 그 왕겨를 갈아서 왕겨 갈은 거하고 황토하고를 섞어 가지고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마를 구워요. 네, 그러면 그 속 안에가 중간중간에 가늘한 밀입자가 돼 있어서 거기를 거쳐서 나오면 숯을 거쳐서 나오니까 당연히 물이 좀 좋아지죠. 네, 흙탕물 같은 것도 걸러지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오래 간다는 것이 그 빠져나가는 시간이 네. 물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20리터면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또는 이제 몇 가지들을 또 바이오 샌드를 통해서 하는데 우기철에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물이 있으니까. 근데 건기철이 되니까 물을 갖다가 붓질 않아요, 현지인들이. 그러니까 바짝 말라 갖고서는 그 속 안에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기철이 돼서 다시 넣으면 거기는 이제 미생물이 없으니까 그 뭐가 되냐면 세균의 온상지가 돼버려요, 밑에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강물 쓰는 것보다도 더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시 강물을 갖다가 먹어요. 그냥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근데 저희는 처음에 항아지를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항아리 캄보디아에 있는 그 물 담아서 강물을 받아다 먹는 그거는 캄보디아는 황토가 너무 많아서 네, 밑에가 반절은 황토래요. 그래서 물을 뜨면 황토물이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벌레 같은 것이 너무 많아서요. 그 삼엽충이 돌아다녀요. 네,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제일 현명하게 현지인들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이 적위선 자위선이라 햇빛에 살균이 돼요. 물이. 네, 그러니까 뚜껑을 안 닫아 놓고 먼지는 들어가지만 뚜껑을 열어 놓고요. 살균을 시켜서 균을 잡아서 먹어요. 네, 죽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저렇게 어설프게 만드는 것보다도 현지인들이 항아리다 받아 놓는 게 더 낫더라고요. 보기에 너무 더럽고 그래서 그렇지. 이거를 급격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좀 어떻게 개선해 볼까 생각했어요. 네, 그러다가 일단은 항아리 청소부터 하자. 네. 그래서 항아리가 우리처럼 도자기로 굽는 항아리가 아니고요. 그 시멘트로 만든 큰 항아리예요. 네. 일 그냥 톤. 처마 밑에 빗물 받는 그렇죠, 항아리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1톤 정도가 돼요. 이 항아리에 이 많고 적음으로 부가 옛날에는 이게 정해졌대요. 아, 항아리가 많으면 부자예요, 그 집은. 네, 물 받는 항아리가 많을수록. 그렇죠. 네, 그 이제 그거를 항아리니까 우리가 수도 파이프를 이용해서 물을 청소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고 평상시는 수도 꼭지를 항아리 밖에다가 걸어 놓고 있다가 막아 놓고 있다가 그다음에 청소할 적에는 그 열으면 되고요. 네, 그거 그냥 그대로 쓰면 흙탕물이 들어가니까 거기다 한 10cm 정도 위에서 구멍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으로 물을 갑니다. 그러면 일단은 흙탕물이 직접 들어가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그 옆에 작은 물 사각 박스를 또 만듭니다. 그것보다 아주 작게. 그리고 물을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단부 밑으로 들어가요. 위에 항아리에서 나온 물을.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뭐를 덮냐면 집에서 쓰는 양파망이 있어요. 양파망에다가 모래를 담아 놓습니다. 두 겹으로.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먹으면 돼요. 그리고 네. 양파망 가운데다가 숯을 넣고요. 그러면 숯이 살균 작용도 하고요. 물맛도 개선하고 이끼를 안 끼게 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끼 안 낍니다. 숯을 놓으면.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서 물을 썼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석유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놨을 적에 얼마큼 잡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네. 근데 파파야 장아찌를 만들려고 소금물을 끓이다 보니까 캄보디아가 석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나는 처음에 비닐을 이렇게 덮여놔 가지고 그게 녹아서 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보니까 그게 저기 석회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석회를 잡을 방법을 여러 가지 뭐 역삼투니 이거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고민하다가 전에 시에서 건설부장을 하면서 제가 그 침출수 문제 네. 이런 것들을 해봤던 기억이 나요. 그 기업체에서 하는 것들을. 그래서 뭐를 했냐면 모래를 넣습니다. 네. 석회는 결국은 칼슘 마그네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중이 무거워요. 철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래를 밑에서부터 거쳐서 서서히 올라오면 모래에 다 걸려요. 네. 해보니까 한 망에 들어가는 것이 60% 정도가 빠져요. 그러니까 네. 두 개 볼로면 한 70 정도는 기본 빠져요. 그 정도 30%는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그 뭐 네. 다 미네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철분하고 철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해결됐죠. 그 다음에 석회. 뭐예요? 석회 해결됐죠. 또 비소 그다음에 문제가 있죠. 비소 문제 걸렸죠. 네. 비소는 네팔에서 미국에 있는 그 논문 나온 걸 보니까 산화철이라고 녹슨 네. 이 철을 갖다가 놓으면 비소를 이 극이 N극 S극 포집하듯이 이게 포집을 해요. 네. 그러니까 녹슨못을 그 양파망 위에다가 한 겹 놓고 쭉 깔아요. 아. 그리고 숯을 넣어요. 근데 그게 이제 숯이 뜨니까 못 뜨도록 양파망을 짧게 해서 다시 또 얹어요. 네. 그리고 놓죠. 그 다음에 이제 더 개선하려면 자위선 봉을 넣어가지고 그 이제 살균까지 시키는 거면 더 완벽하겠죠. 그거는 이제 2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올 거예요. 금년 말까지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불도 적정 기술로 해결이 원리를 발견하셔서 이제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물도 그 자연스러운 법인데 그 말씀 들어보면 돈이 별로 안 드는 그 구조인 것 같은데요. 돈이 들어가면 안 되죠. 예. 돈이 들어가는 거라면은 비싼 돈 들여서 다 하죠. 그건 적정 예. 기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게 적정 기술의 가장 강한 포인트군요. 예. 예, 현지에서 비용이 안 들고 예. 그냥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지속 기술.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적정 기술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나야 되고요. 네. 간단하게 누구라도 쉽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보편화돼서 쓸 수 있는 것들. 이게 적정 기술의 기본 아주 기초 중에 센 기초입니다. 네. 아까 또 그 저 G세이버와 이렇게 화덕이 개발이 되면서 온돌까지 개발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온돌의 용도와 목적은 어떤 건가요? 동남아에서 사역하신 분들은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냥 교회 사역하고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현장하고 접하신 분들은 이 나라가 건조가 안 되는 거를 알 거예요. 빨래 널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1년에 반절이 우기예요. 그리고 반절은 미세먼지도 많고 또 흐린 날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게 조건이요. 적외선에서 자외선 쪽으로 들어가면 잘 말라요, 빨래가. 근데 네. 자외선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잘 안 마릅니다. 살균은데도.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건조가 안 되니까 농산물을 많이 저분들 내수 시장으로는 다 너도나도 농사지니까 팔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과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요, 농산물. 모든 곡물 다 옥수수서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조가 안 되니까 해외로 나가들 저장이 안 되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되는 야, 거죠. 오래 보존을 못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오래 보존이 돼야 상품화도 시킬 수 있고 예. 예, 전달도 하고 딜리버리도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현대적인 그 건조기를 갖다 놓을래도 캄보디아 전력 녹록지 않아요. 네. 엄청 비쌉니다. 네. 킬로와트당 1000리엘이니까 4000리엘이 1불이니까 0.25불. 그럼 네. 얼마일까요? 1kg당 250원에서 300원 한국 돈으로. 네. 한국은 얼마인 줄 아세요? 농촌으로 들어간 건 40원에서. 지난번에 그 온돌 건조장 하면서 조선일보에서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그걸 그 신문에 냈더라고요. 네. 근데 4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6배. 6배인데 네, 사는 소득세면서요. 예.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200만 원, 300만 원일 텐데 여기는 한 달 수익이 100불도 안 돼요. 농촌은 50에서 100불.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온도를
이제 건조장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신데 온돌의 구조는 어떻게 또 됐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저도 사실은 건축을 전공을 했어요. 제가 네. PhD 건축 도시계약을 했는데 아니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어떤 어르신이 저기 구두를 놓으면 따뜻하고 어떤 분들은 한쪽만 따뜻해요. 불 네. 지나가는 데만. 그렇죠. 이제 거기서부터 착안을 했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굴뚝을 높이는데 굴뚝을 높이를 얼마큼 높이 할지 모르잖아요. 네. 왜냐하면 가로 세로가 4m, 6m인데 4m, 6m에다가 연기가 빠져나가는 높이가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얼마서부터 들어가야 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정 기본 규격을 2m를 놔요. 바닥에서부터. 네. 바닥에. 네. 거기서부터 하나씩 벽돌을 한 켜 싸면서 그 맞췄어요. 네. 이론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벽돌 하나면은 10cm니까 벽돌 하나 쌓고 불 때 보고 그 연기 많이 나는 거 네. 약간 젖혀 갖고서는 집을 태웠지요. 네. 그럼 연기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럼 다시 한 켜 올려 가지고 계략적으로 한 2.6m 정도가 나오면 바람이 불어도 연기 나갑니다. 아, 연기가 잘 나가는군요. 예. 예, 온돌 밑에 있는 연기들이 잘 예. 빠져나간다는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온돌 그 나가는 통로의 그 가로 세로 깊이에 대한 것도 또 고민이었죠.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다 수동으로 다 해봤습니다. 만들어보고 부셔보고 하면서 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다 했는데 제일 문제가 연기가 이 불을 때는 아궁이에서 굴뚝으로 나가는 통이 직통으로 되니까 거기만 따뜻하고 나머지는 안 따뜻한 거예요. 네. 불길 통과하는 쪽만 그렇죠, 연기 그렇죠. 통과하는 데만 따뜻하군요. 그래서 거기를 막았어요. 아, 거기를 막고 그 옆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옆에 거는 조금 그 폭을 작게 하고 점점 폭을 늘려나갔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나 왜 물이 넘치면 옆으로 흘러가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그러면 됐는데 그 열이 골고루 다 퍼진다는. 다 골고루 예, 예. 따뜻해집니다. 그럼 온돌의 두께는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제일 문제죠.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다 적정 기술이라는 게 연결된다는 거가 네. 제일 문제가 온도를 두께고 열을 얼마큼 보존하냐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처럼 돌이 없어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넓직한 구두를 쓸 수 있는 돌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몽골에서 했던 기억이 나니까 자갈을 갖다가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섞는데 두께가 두꺼우면 열이 전달이 안 되고 네. 두께가 얇으면 너무 빨리 되거나 올라가서 네. 작업을 하면 깨져 버려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적정한 선 배합비는 얼마만큼한지 기본 136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잡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를 잡아가지고 이제 다 손으로 똑같이 토치램프로 불을 지펴가지고요. 네. 구들판에다가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환경하에서 불을 떼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큼이 전달이 되는지 네. 이거를 잡아가지고 온도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온돌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온도를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할 수 있어요. 곡물을 아까 말린다는 말씀도 그것도 하셨는데요. 되고요. 아, 네. 다 할 수 있죠. 아니 어차피 뭐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재료를 동남아에서 네. 가장 많이 나는 왕겨로 썼죠. 네, 왕겨를 가지고 천천히 겨가 타는 거 보면 천천히 천천히 타던데. 타죠. 네, 네. 예, 불이 그래도 확 붙으면 어느 정도 딱 붙으면 저 지세이버처럼 꾸준하게. 뒤에 굴뚝 네. 나가는 쪽에다가 판을 놔가지고 그걸 또 끼워 놓고 네. 점차적으로 막았죠.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조건에서는 꼭 왕겨가 없을 때는 일반 나무를 해도 되는 그러면 거고 뭐든지요. 뭐든지 풀 해도 타기만 되고요. 네, 타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것도 뭐 중앙아시아의 추운 지방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도 이 구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우리가 적정 기술이라는 거가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 적정 기술 들어가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큐드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프리카 같은 데서 타이어 튜브 같은 데다가 이게 끈을 달아 갖고서는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거를 가지고 열광을 합니다. 사실은 네. 왜 열광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재료가 일단 신소재예요. 네.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돌부댕이에 부딪혀도 안 깨지고 안 쭈그러져야 돼요. 그렇죠? 네. 또 한 가지는
줄을 매달고 갈 적에 끊고 가운데다가 갖고 갈 적에 이게 돌아가는 거가 말리면 또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냥 과학이 들어가야 돼요. 네. 또 한 가지 뚜껑이나 이런 거를 거기 속 안에 보통 20리터나 30리터를 들어갈 건데 그 속 안에다가 마킹이나 이런 거 이게 마개를 잘못하면 이 마개에 들어가는 네. 그걸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물이 중간에 다 새겠죠. 네. 몇 번 다니다 보면 헐거워져서 다 셀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커버할 만큼의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현지인들한테도 유익하죠. 잘하면 이게 돈벌이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네팔에다 놓으면 어떨까요? 네. 네팔은 온통 산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나무가 그거 끌고 많죠. 다닌다면은 네, 네. 거기서 아마 만들었다면 그거는 또라이 소리 들었을 거예요. 아, 예, 예. 적정 거기 기술이라는 지형에는 것이 안 맞는다 그러면 말씀이죠. 우리가 네, 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네. 이 충청북도 거 몰라요. 네. 토질 환경. 같은 나라인데도 그거 다르군요. 그렇죠. 나주에서 배가 많이 네. 맛있죠. 네. 나주배를 갖다가 경상도에다 심으면 어떨까요? 예. 경상도 맛없어요. 경상도 능금이 많이 나죠. 대구에 능금. 그렇죠. 그거 갖다가 나주에 심는다고 네. 거기서 나오는 맛이 안 나듯이 네. 땅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네. 거기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적용할 수 있는 것. 네, 그거를 이제 배우고 하는 것이 적정 기술이죠. 뭐. 네. 그러면 적정 기술이 이제 또 하나는 그 농업 분야에 아까 뭐 유기농 퇴비, 유기농 살충제 이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현지에서 돈 안 들이고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 들여야 되겠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 네. 들여야 되겠죠. 예.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제 처음에 저희는 지금 사실은 손쉽게예요. 우리나라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가보면요. EM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네. EM 뭐 젊은이들 굉장히 많이 써요. 미생물 뭐 네네, 쓰는 거. 유효 미생물이라는 네네.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다 갖고 오려면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네. 이거를 뭐 단기 팀들 들어올 적에 조금 가지고 들어와요. 몇 원액을 몇 리터 정도? PET병으로 해서 네네. 몇 개 갖고 들어옵니다. 그게 네. 하나에 1.8리터 정도 들어가요. 네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쓰면은 한 번 쓰고 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배양하는 거를 해야죠. 아. 그러니 그걸 어떻게 배양하는지 쌀뜨물 이런 거 갖고는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저희는 좀 다르게 했죠. 이걸 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당밀이에요. 네, EM이 당밀. 좋아하는 거 네. 당밀이죠. 현지에서 나온 트나우드 설탕이랄지 또는 사탕수 설탕이랄지 네. 값도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요. 그걸 가지고 배합 비율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추면 가장 얘들이 잘 움직이는지 그러면 그 자체의 미생물이 또 발효가 된다고요. 한국 EM 갖고 와서 그냥 뿌리면요. 일 못해요. 안 되는군요. 예, 왜냐하면 이 동남아가 독해요. 네. 온도가 뜨겁다 보니까. 그리고 땅바닥이 5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냥 뿌려봤자 다 죽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다음에 현지에서 나오는 소금, 안면이든지 바다소금이든지 이걸 이용해서 쓰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 환경에 적응된 신토부리 같은 걸 쓰라는 말씀, 그렇죠. 재료를 쓰라는 거기서 말씀이죠. 나오는 것들을 써야죠. 네네. 그러면은 막 1.8리터면은 얼마 나오나까요? 하나 제가 해보니까 한 3개 정도 나오거든요. 네. 20리터 통으로. 네. 그러니까 물하고 이걸 섞어요. 이제 네. 배합 비율은 저희가 이제 한 게 있어요. 또 환경이 좀씩 다르니까 또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20리터가 나와요. 그러면 두 번에 할 적에는 1.5리터씩 들어가면 20리터에 몇 개가 나올까요? 그놈을 통으로 나누면 몇백 리터가 나올 거예요. 1.8리터면. 네. 몇백 리터를 농사에다 옆면에다가 뿌리는 거는 500대 1 뿌립니다. 보통.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 쓸 그러면 거예요. 그게 종균이 돼서 계속 배양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한 번만 들어오면 환경에 맞춰서만 잘하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두 번 정도까지 나옵니다. 아. 한 번 처음에 했다가 두 번 정도나 3번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이 당밀이나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줘가면서 하면 그러면 다음에 또 한국에서 또 갖고 와야 되나요? 아니면 또 가꿀 수도 있고요. 예, 다르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주 같은 걸 띄워가지고요.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제일 좋아요. 뭐 예, 월적이 뭐 그렇군요. 1.8리터만 가지면 아마 한 동네에서 20리터짜리 10통 가지면요. 1년 내내 쓰고도 아, 넘쳐요. 그렇군요.
그거를 퇴비 용에다가 뿌려주면 그 퇴비가 잘 옆에다가 뿌려줘도 되고요. 네. 이제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죠. 산성화된 땅은 네. 석회 같은 거 생석회를 뿌려가지고 일단은 약간 부드럽게 해야 되고 중성화를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현지에서 나오는 닭똥이랄지 소똥이랄지 사탕수수 자르고 난 그것도 잘라놓고 네. 또 쌀겨도 조금 넣고 뭐 몇 가지 집어넣고 배합 비율로 맞춰서 섞으면요. 한 20일에서 30일 뒤면 최고의 탭이 나올 거요. 네. 실험 다 해봤습니다. 그거를 이제 땅에 뿌려서 땅을 갈아엎으면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퇴비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너무 많지 않으면은 내가 한 1헥타나 네. 뭐 또는 3,000평 정도 요 정도는 내가 자체적으로 해도 큰 돈 안 들이고 그냥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과수원, 뭐 가수나무도 그렇고 그런 것이 이제 과실이 아주 튼실하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1.5배에서 2배는 커질 거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연결돼서 제가 이거는 그냥 우리 박사님하고 시나리오 만든 질문이 아니고 제가 즉흥적으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박사님의 속에 있는 실제 실력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박사님 그 과일들이 만약에 열매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온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말려서 이제 판매를 하거나 거기서 이제 나온 수익이 증대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론은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수익의 차이가?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건조를 하는 기술에 따라서 상품이 가치가 틀려져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팀들이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하고 해서 모링가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네. 적당하게 나와요. 네. 그러면 먹는 사람들이 그거 안 먹어요. 지근거려서도 못 먹고요. 그다음에 보기도 별로 안 좋고요. 근데 현장에 가 있으니까 안 살 수는 없으니까 사줘요. 근데 그거 집에 들어오면 한 사람도 안 먹습니다. 네. 저도 몇 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는 분한테. 네. 우리 사돈도 그러더라고요. 예의상 사드리는 거죠. 사주죠. 근데 안 먹죠. 네, 네, 네. 근데 건조하는 방식에 따라서요. 네.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말리고 드라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죠. 그거를 우리가 그냥 선교지니까 적당하게 하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기만이에요, 기만. 네. 그러니까 최고의 상품을 만들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일반 시장에서도 견질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네, 네. 그러니까 나를 후원하는 교회가 몇 군데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교회한테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잘 만들었다 하면 다른 분들이 먹으면서 옆에 있는 거 누군가도 먹을 거라고요. 그거를 사서 네. 그분들하고 비교했을 적에 차이가 나면 일부러 구매를 해서라도 쓰지 않을까요? 네. 네. 저는 실제 경험하는데. 그러면 이제 자꾸 저는 아프리카에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예를 좀 들어서 이 비슷한 환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 뭐 망고, 파인애플 그 말려서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꽤 많거든요. 많죠. 예, 근데 그게 조금만 지나면 다 그냥 물러 익어서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뭐 먹기도 어떤 데는 바쁜데요. 또 팔기조차는 또 더 어렵고 또 현지인들 농사진 거를 이렇게 좀 자비량으로 도와줄 수도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존속시키면서 판매할 수 있고 그런 게 이 온도를 통한 적정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 일본은 온도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일본은 여러 가지를 가미를 해야 됩니다. 이게 현대식하고 왜냐하면 네. 온돌만 가지고는 습한 거를 해결이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을 때는데 비가 온다든가 습해지면 당연히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온도를 지금 사용하는 거는 그런 용보다는 비가 이제 말렸어 일정 부분. 근데 비가 와요. 온도는 네. 따뜻하게 해놓고 있다가 그걸 걷어다가 온돌 건조장에다 갖다 널어놔요. 자연으로 말리다가 넣으라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습을 네. 안 줍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건조하는 방식도 그래요. 한번 햇빛다가 밖에다가 놓으면요 색깔이 다 변합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네. 아프리카도 그래요. 햇빛이 강하죠. 굉장히 강해서 네, 네. 그러면 약간 이게 나뭇잎이 억지로 말른 그냥 자연으로 말른 것처럼 흐연해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최악이죠. 네, 그렇군요. 그거를 건조장에다가 그것도 다 미생물로 해서 발효시켜 가지고 살짝 건조해서 밖에다가 놓으면요
건잎이 마르면 어떤 형식이 되냐면요. 다시 허옇게 되지는 않아요. 파란색을 유지하죠. 네. 그다음에 밖에다 말리면요. 속에서부터 파란기가 올라와서 정말 새파랗고 이뻐집니다. 이게 이제 네. 건조 형태에 따라서 다 틀려지고 건조 물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거는 티 같은 경우가 되겠네요. 그러면. 티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거를 말릴 적에도 말랭이를 만들지 여러 가지를 만들 때도 똑같은 원리예요. 네. 그 라오스에서 지금 꽃잎 티를 개발하신다는 또 말씀을 들었는데 그 꽃잎 티는 어떤 또 종류인가요? 개발은 아니고요. 실제 현지인들이 하는 것들을 상품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버터플라이랄지 뭐 이런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에 좋은 것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주로 타겟을 하고 있는 거는 한국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걸 싸게 하는 거는 안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여주 같은 거 동남아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러면 우리나라 어렵게 해갖고 농사진 사람들이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걸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안 나오고 안 나와야 되고 네. 시골 농민들이 현지에서는 너무 흔한데 상품화를 모시는 것들을 찾아서 네. 이게 다 구전으로 이게 어디에 좋다는 거 자기네들이 몇십 년 몇백 년을 해서 네. 이거는 먹으면은 차로도 마실 수 있고 머리도 네.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게 그 민방요법으로 쓰는 것들이요. 네네네. 네, 그거는 네. 그것만 용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연구가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논문을 찾아보면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논문을 찾아보면 어느 대학에서 이걸 가지고 실제 적용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첨부시켜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거에 실제적인 몇 가지 아이템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또 아까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짱아치, 파파야 짱아치라는 그 말씀을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 파파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노란 색깔이 나서 좀 작고, 네, 이거는 그냥 이제 달콤하게 네네네네. 먹는 거, 그거 과일. 먹는 겁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주로 해가지고 요즘 어떻게 하냐면 일부 캄보디아 나타나게 된 임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요거를 작게 잘라서요 익은 거를 네, 이 전기 건조기에다 넣고 말려요. 네. 무말랭이 말리듯이요. 네네네. 그래서 네. 이제 아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요리를 안 하고 그냥 말리기만 네네, 해서요. 말려서 그냥 파파야를 보내기만. 말려서. 예.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파란만 파파야가 있어요. 커요 그거는. 네, 이건 딱딱해서 현지에서 어떤 거를 먹냐면 혹시 동남아를 여행하신 분들은 채로 해가지고 무쳐서 먹는 거를 봤을 거예요. 채. 네, 네. 저도 여기서 먹어봤습니다. 그렇죠. 얇게 해서 채를 내놨고요. 타이 예, 맞아요. 태국 식당에서 그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부는 그놈을 가지고 배추 깍두기 무가 안 나오면 네. 깍두기로 담아 먹습니다. 그게. 무 대신이군요. 그게. 네네. 네. 그럼 그- 김치는 가능한가요? 김치가? 무 깍두기 무열 김치. 깍두기 김치로 가능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도 이제 그런 전문 식품에 대한 전문가가 네. 아니니까 네, 제안을 받았어요. 저희가 잘 아는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로부터 네, 기술적인 거는 좀 지원을 해줄 테니 네, 다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사실은 시작을 했죠. 네, 여기 이제 소금으로 절여가면 네. 자기네들이 이제 맛을 내는 건 한국에서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간장으로 하려고 보니까 네, 네, 이게 뭐가 되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들어가면 네. 일단은 간을 절여 갖고 가서 소금물 다 빼야죠. 네, 그리고 다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 비용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더러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레시피를 한국에서도 정확한 레시피를 모르니까 환경을 모르니까 일반적인 간장 담는 레시피를 주면 저희는 그거를 실험을 합니다. 또 이제 네. 현장에 맞도록 이 배율을 만약에 뭐 소금을 1로 집어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1 기본 놓고 0.6서부터 시작해 갖고 조금씩 해 갖고 한 1.5까지를 쭉 실험을 해 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얼만큼 이제 소금에 발효가 됐는지를 체크를 해서 가장 적합한 거를 차지하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담는 거는 온도에 따라서 발효하는
거가 다 틀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찾는 것. 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현지인들도 먹을 수 있고, 저희가 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헤브론 병원이나 네, 한국에 있는 교민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쭉 나눠줘 봤습니다. 네. 근데 반응 전체 좋았어요. 아, 그러면 그걸 잘 포장해서 이제 저렇게 한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네, 그럼 장아찌를 예. 먹을 수 있는 거군요. 예. 예, 그러면 뭐 저희가 적정 기술이라는 걸 활용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참 많네요. 많죠. 많은데 네. 저는 보통 비즈니스 그러면 굉장히 큰 걸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알레르기 일으켜요. 네, 선교사님들이. 네,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잘못된 거야. 네, 왜냐하면 단기 선교팀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나오는 거 해갖고서는 단기 선교팀들한테 파는 거는 선교고 네, 대단위로 비즈니스 하는 거는 비즈니스로 되거든요. 네, 그렇게 비즈니스 대단위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네, 그 마을 사람들이든지 몇 팀들하고 본인들이 하는 그 에리어가 있을 거라고요. 네, 거기서 나오는 특산물 중에서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잘 말리고 잘 가공해서요. 아는 분들한테 팀들한테 줘서 입에 이분 나게 하면 그렇게 크게 안 하죠. 대기업하고 같이 하면 금방 내망해요. 네. 저희 같이 그렇군요. 이런 데서도 이게 네, 아주 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네, 조그만하게 본인들을 후원하는 5교회, 10교회, 20교회한테 네, 네. 최고로 만드는 거를 보내면요. 거기서 주문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경영 기법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매크로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그만 범위 안에서 하는 정도로 초점을 두는 그렇죠. 것이 그렇게 해도 네, 네. 현지인들 자립 다 돼요. 그리고 네. 본인도 자립할 수 있어요. 그놈을 통해서. 네. 예, 그리고 현지인 경제적으로 고용해서 그냥 무조건 일하는 게 아니고 고용해서 월급도 주고 그럼요. 네. 농사도 짓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은 네. 결과적으로 농사 짓는 법을 하면 농민들이 그냥 동남아는 다 황폐해 있어요. 써먹은데 써먹고 걸음 안 네. 주니까. 네. 그러니까 절로 안 나오지. 그리고 연작 계속하지.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거 좀 배워서 그렇다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돈 달라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거 좀 배우라 가는데도 왜 이렇게 안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제부터는 뭐 우리 한국 선교계에 적정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좀 새로운 방향과 좀 방향을 좀 모색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몇 가지 실제 우리 김만갑 박사님이 개발하셨던 그 적정 기술의 그 아이템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조금 더 뭐 이론이라 그럴까요? 그 좀 물어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까 처음에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나온 기술들이 지금 보편화되는데 우리 한국 안에서의 적정 기술의 그 관심도나 그 정부 차원의 어떤 그 지원이나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박근혜 정부가 공약 사항입니다. 적정 네. 기술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는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이카에서 프로젝트, 뭐 코트라에서 젊은이들을 내보낼 적에도 다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번에 한국 나가서 농업수산부인가 거기에서 포럼을 했어요. 가서 네. 발표를 했는데 네. 농업을 적정 기술을 통한 농업의 해외 진출이더라고요. 제목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만 모르지 다 알아요. 오히려 사회가 더 지금 적정 그럼요. 기술에 관심이 많군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네. 젊은이들을 취업이 제일 어려운데 해외로 내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부나 이런 쪽에서 다 고민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이걸 적용해서 새마을 각 지역에다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이게 또 다 연관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보니까 네팔인가 어디도 새마을 운동 본부가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런 적정 기술이나 농업 기술을 같이 보급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걸 지금 실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네.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주는 명분이요.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들한테까지는 이게 정부의 일이니까 연결을 안 하지만 종교적인 거니까 그거를 그러나- 하기 위한 방법 하나 있어요. 아, 그렇군요. NGO 하시면 되잖아요. 네. 지금 선교사님들 NGO 하는 각 지역에서 활동 못 하니까 NGO로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네. NGO에서 프로젝트로 들어가면 돼요. 아, 그러면
지역에 나가 있는 코이카하고 조인해서 우리가 적정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면 거기 돈 줄 데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잘하면 또 비자도 장기 비자도 해결할 수 당연하죠. 있고요. 네. 네. 참 일거양득인데요. 자, 이제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1세기 선교의 흐름 중에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다음에 그 인터넷을 통한 사역들, 디지털라이제이션.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적정 기술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한 에리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수용하는 더 큰 그릇이지 않을까. 예, 적정 기술이라는 분야가 더 커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한국에서 정말 적정 기술 분야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최고의 실력자이신 우리 김만갑 박사님을 저희가 이렇게 연결해서 모셨고요. 또 이제 우리 지맨으로는 우리 적정 기술 분과의 책임자로 이제 앞으로 봉사를 해주셔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앞으로 선교사님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코칭을 해주실 건데요. 자, 이 방송을 들으시고 새로운 분야, 우리가 교육 선교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많이 하지만 그 뒤에 적정 기술을 통해서 교육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교회 개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숙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 현장 선교에서 적정 기술과 연결되는 선교 전략에 대해서 또 실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템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사역으로 연결되는 그 분야들을 우리 김만갑 박사님하고 두 번째 다음에 다시 모셔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박사님,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격려 한 말씀하고 인사 말씀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선교더라고요. 그 더운 데서 버티는 것만 해도 정말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하고, 어떤 때 지금 한국 교회가 자꾸 어려우니까 너무 이 뭐랄까 후원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이런 길도 있다는 거 좀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저희가 이런 간단하게 만드는 것들을 책으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 또 더 나가면 인터넷으로 네트워킹 만들어서 필요한 거를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하고 실습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드리고 하는 일까지를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는데 서로 같이 기도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 선교, 세계 선교 2위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그 방향과 돌파구를 지금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이 적정 기술에 대한 관심과 또 연결을 원하시면 저희 지맨 선교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만갑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